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밤 인도 수라세 부촌에서 26살 섬유 사업가 DC 자리왈라가가 강도를 당해 자택에서 살해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아내 벨 씨는 이웃들에게 둘러싸인 채 온몸을 떨며 흐느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벨 씨는 3명의 복면 강도가 집에 침입해 남편을 해친 뒤 자신과 딸을 욕실에 가뒀다고 주장하며 범인들이 떠난 뒤에야 창문을 깨고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극도로 감정이 무너진 듯 보였던 벨 씨는 놀랍도록 논리정연하게 범인들의 폭력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묘사했습니다. 경찰은 곧 이 비통해 보이던 과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호텔 CCTV 기록에서는 사건 전 벨 씨가 전 남자친구와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났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처럼 보였지만 이는 정말로 우연한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떠난 아내가 연인과 공모해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을까요? 부검 결과 피해자 D씨의 머리와 허리에는 총 8곳의 자창이 있었고 목에도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범인이 D씨에게 강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니었다면 이처럼 과도하게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깊은 원한을 가진 범인이 유독 그의 아내와 아이는 살려뒀을까요?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면 벨 씨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이 사건이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범인이 단순 강탈 외에 D씨를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이유가 설명됩니다. D씨의 살해야말로 이 사건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60시간에 걸친 면밀한 수사 끝에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숨진 D씨의 아내 벨 씨에게로 돌렸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로 지새우며 슬픔에 잠긴 이 여성은 남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으며 눈에 띄게 건강도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조차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를 불쌍히 여겨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벨 씨의 진술에서 6가지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6월 27일 사건 당일 밤 남편 D씨는 자신 그리고 18개월 된 딸과 함께 친척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밤 9시 40분쯤 그들은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왔고 침실에 도착하자 남편은 차고불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도 남편이 올라오지 않자 벨 씨는 아래층을 향해 남편을 몇 번 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금방 올라갈게 라고 대답했지만 10분이 훌쩍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벨 씨는 아이를 재운 뒤 남편이 걱정되어 아래층으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침실문을 여는 그 순간 그녀를 맞이한 건 3명의 괴한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흉기로 벨 씨의 목을 거칠게 겨누며 침실로 뒷걸음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계속해서 벨 씨를 칼로 위협하며 억류했고 나머지 2명은 집안을 뒤지며 현금과 보석 등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조리 훔쳤습니다. 당시 벨 씨는 친척집에서 돌아온 직후라 장신구를 미처 벗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범인들은 벨 씨의 몸에 걸려있던 보석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빼앗았고 아이를 안고 조용히 있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벨 씨는 딸을 안아들고 급히 욕실로 들어가 숨었고 범인들은 욕실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벨 씨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한 채 기다리다가 바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는 걸 느끼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실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향해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D씨의 삼촌 가족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두 가구는 각각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D씨 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삼촌 집에서도 금방 눈치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 삼촌 가족은 외출 중이었고 벨 씨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른 뒤 잠들어 있던 이웃 중 한 명이 소란에 깨어났고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벨 씨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때 벨 씨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남편 D씨는 피 웅덩이에 쓰러져 있었으며 집안은 엉망진창이었고 온갖 물건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둘러 벨 씨를 구조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벨 씨의 진술에서 첫 번째 의심점은 차고 불빛입니다. 차고 조명의 스위치는 침실과 거실 양쪽 모두에 설치되어 있어 D씨 굳이 직접 아래층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심점은 범인의 수입니다.
벨 씨는 범인이 3명이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명뿐이었습니다. 이웃집의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밤 9시 40분쯤 피해자 DC씨 차량을 몰고 저택으로 돌아옵니다. 그 뒤를 한 대의 인력 3륜차가 바짝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는 그를 미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DC씨 집 안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자 3륜차는 갑자기 멈췄다가 방향을 틀어 떠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3륜차는 다시 화면에 등장했고 2명의 남성이 차에서 내려 DC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명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맨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며 어두운 조명 때문에 신원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이 2명의 범인은 밤 9시 4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 DC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 11시 30분쯤 DC씨 살해당했고 범인들은 집안의 귀중품을 챙긴 뒤 DC의 자동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세 번째 의심점은 현장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벨 씨의 말처럼 무작위 강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사건 당일 DC의 삼촌 가족이 외출할 것을 알고 있었고 집안에는 DC 가족만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가장 범행에 적합한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의심점은 범행 시점입니다. 단순한 도둑이었다면 DC씨 외출해 있을 때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이 DC씨 귀가한 이후에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DC 부부를 모두 살해하거나 둘 다 욕실에 가둬놓고 집을 털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DC만 살해하고 벨 씨와 아이는 아무런 상처 없이 욕실에 가둬두었습니다. 또한 범인이 DC가 원한이 있어 복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굳이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살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고나 거실에서 바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점이 많았고 경찰은 더욱 심층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의심점은 범행 동기입니다. 벨 씨는 범인들이 돈을 노린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DC씨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그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 손목에 굵은 금팔찌, 그리고 고가의 롤렉스 시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도 전혀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강도범들이었다면 왜 지방과 벨 씨 몸에 있는 물건만 훔치고 DC의 몸에 있는 값비싼 귀중품들은 그냥 놔뒀을까요? 이는 명백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의심점은 범행 당시의 상황 묘사입니다. 벨 씨는 범인들이 아래층 거실에서 DC과 몸싸움을 벌였고 흉기로 그의 목을 위협하며 차고에서 2층으로 끌고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DC는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만약 실제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안경은 분명히 1층이나 계단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DC의 시신은 여전히 안경을 정돈된 상태로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서는 바닥에 고춧가루가 뿌려져 있었고 피해자의 시신 위에도 이 고춧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황은 경찰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DC 자리왈라의 가족은 수랏 지역에서 가장 큰 섬유 무역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 가문은 카트 지역과 감 지역의 다수의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상업 명문가에서 자란 DC는 어릴 때부터 가업을 접하며 성장했습니다. 불과 26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자신의 노력과 사업 감각을 바탕으로 가문의 섬유 사업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랏 지역의 저명한 기업인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이 밤 12시에 현장에 도착하고 새벽 6시가 되기 전까지 이 사건은 이미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각종 언론은 물론 상공계 인사들까지도 현장과 경찰서를 찾아와 앞다투어 정보를 얻으려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단 3사람만 있었습니다. 사망한 DC, 아무것도 모르는 18개월 된 딸, 그리고 유일하게 사건 상황을 알고 있는 인물은 아내 벨 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수많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 발생 전 벨 씨는 수케트라는 남성과 자주 통화했고 두 사람은 호텔에서 여러 차례 함께 숙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혼외관계에서 비롯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벨 씨는 곧 경찰서로 소환되었고 초기 신문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왜 자신을 의심하느냐며 당당하게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DC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귀여운 1살 딸을 키우고 있으며 그동안 부부싸움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원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이 도대체 왜 남편을 해쳐야 하냐며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고강도 신문이 이어지자 벨 씨는 결국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고 마침내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남편 디싯을 살해한 건 바로 자신이 계획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벨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아이를 디싯에게 안겨주며 문 좀 닫고 올게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디싯은 딸을 안고 침실로 들어가 재우기 시작했고 벨 씨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바깥에서 대기 중이던 2명의 범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밤 9시 48분경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2명의 괴한이 열린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곧바로 침실로 돌진해 디싯을 공격했습니다. 디싯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대로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직후 벨 씨는 몸에 착용하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벗어 범인들에게 건넸고 더욱 그럴듯하게 위장하기 위해 금고의 비밀번호와 5만 5천 루피, 하나 약 88만 원 상당의 현금도 넘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물건들도 마구 어질러 범행 현장을 강도 사건처럼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첫 범행이었기 때문에 벨 씨와 2명의 범인은 매우 긴장한 상태였고 피해자 디싯의 몸에 있던 귀중품은 아예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 씨는 남편의 차량 열쇠를 범인들에게 건네주었고 딸을 품에 안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명의 범인은 밖에서 욕실 문을 잠근 뒤 디싯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밤 11시 30분경 벨 씨는 2 범인이 충분히 멀리 도망갔다고 판단하고 나서야 겁먹은 척 욕실 창문을 깨고 이웃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디싯의 차량을 수세 끝에 찾아냈고 2명의 범인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그중 주범은 다름 아닌 벨 씨의 전 남자친구 수케투 모디였고 공범은 그의 운전사 디렌드라 초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사람은 어떤 관계이며 왜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벨 씨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싯과 결혼하기 전 벨 씨는 주범 수케트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논하기도 전에 2 사람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먼 친척관계, 즉 사촌간이었던 점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는 근친 결혼을 결사 반대했고 연인이 아무리 반발하고 설득하려 해도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별 후 벨 씨는 오랜 시간 깊은 상처를 받았고 부모는 그녀가 충동적으로 가출하거나 수케트와 도망칠까봐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서둘러 선을 보게 했고 젊고 유능한 사업가 디싯과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013년 1월 벨 씨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디싯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고 벨 씨의 부모도 안심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옛 연인에 대한 미련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디싯의 집안은 매우 부유했고 사람 또한 성실하고 자상했습니다. 디싯은 벨 씨에게 늘 다정했고 비록 2 사람의 결혼은 중매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벨 씨 역시 수케트를 점차 잊어갔고 디싯과 함께하는 가정생활에 충실하며 집안을 정갈히 꾸몄습니다. 2014년에는 사랑스러운 딸도 태어났고 세 식구는 다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갈등 한 번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은 직후 가족 모임에서 벨 씨는 수케트와 재회했습니다. 사라졌던 감정은 순간 다시 불이 붙었고 곧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2 사람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결국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목할 점은 벨 씨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수케투 역시 이미 유부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케투는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잦은 다툼 끝에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케투는 혼자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는 벨 씨와 그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를 잊고 몰래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2 사람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각자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벨 씨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약 불륜 사실이 드러나 이혼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지금 가진 모든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연인 수케투의 사랑도 남편 디싯의 막대한 재산도 모두 갖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기적이고 악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디싯을 제거하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돈을 주고 청부살인을 시도하려 했지만 범행을 맡은 사람이 믿을 수 없거나 잡힌 후 둘을 불면 큰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수케투가 직접 범행에 나서기로 했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친구 디렌드라를 끌어들였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수케투와 디렌드라는 여러 차례 피해자 집 주변을 돌며 사전 정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싯의 집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고 오가는 친척들도 많아 범행 시기를 잡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24일
디싯의 부모가 모리셔스로 휴가를 떠났고 이틀 후에는 디싯의 삼촌 가족도 외출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벨 씨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6월 26일 벨 씨는 부모님이 보고 싶다며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그 틈을 타 스케트에게 연락해 작전을 실행하자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디시 집 근처에는 수상한 인력 3륜차 한 대가 나타났고 3륜차에는 기사 외에 남성 2명이 타고 있었고 바로 스케트와 디렌드라였습니다. 이들은 목적지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3륜차 기사가 몇 번이나 목적지를 묻자 두 사람은 얼버무리며 그냥 이 근처를 빙빙 돌라고만 했습니다. 3륜차 기사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예전에도 이런 수상한 승객을 태운 적이 있어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밤 9시 30분 전후 한 대 은색 혼다 차량이 길을 따라 지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스케트와 디렌드라는 갑자기 긴장하며 3륜차 기사에게 앞차를 따라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차량은 곧바로 저택구역으로 들어섰고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은 바로 디식 가족 세 식구였습니다. 잠시 후 스케트는 벨 씨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신호를 받았고 두 사람은 곧장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은 사전에 고춧가루 등 범죄 도구도 준비해 왔습니다. 이는 디싯의 눈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계획대로 살인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벨 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도 수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벨 씨와 스케트가 호텔에서 만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범행 당시 두 범인이 착용했던 옷, 장갑, 마스크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벨 씨, 스케트, 디렌드라를 살인 및 공모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경찰은 총 108명의 증인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대부분의 증인들이 현장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건 당일 범인들을 현장까지 태워준 3륜차 기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일 밤 스케트와 디렌드라를 태워 현장에 데려다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적 없으며 두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은 이들은 경찰, 사건 감식을 담당한 법의학자, 그리고 스케트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판 오토바이 용품점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스케트는 원래 오토바이 라이더였기 때문에 마스크와 장갑을 구입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경찰은 스케트가 이 물품들을 범행 목적으로 샀다는 점을 끝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디싯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스케트와 디렌드라였는지 혹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단순 강도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검찰의 완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법원은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벨 씨, 스케트, 디렌드라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건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무려 3년 동안 지속된 사건이 마침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코네티컷주 검찰관 존 도일 주니어의 공개 성명에 따르면 케빈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친시엔의 1급 계획적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에 따라 그는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고는 4월 25일에 있을 공식 재판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춘쉔 판과 케빈 장, 이 두 사람은 한때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인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 MIT의 우수 학생이 다른 예일대의 우수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춘시에는 체포된 후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춘시에는 미국 동부의 한겨울 추운 날씨 속에서 무려 300km 이상을 운전해와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사귀게 된 또 다른 우수한 청년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케빈을 죽이게 된 이유는 단지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6일 오후 8시 30분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이스트록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일대학교와 가까워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거주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한 SUV 차량이 경찰서에서 토요타 프리우스를 뒤에서 들이받아 8m나 날려버린 광경이 보였습니다. 충격의 강도는 토요타의 뒷 범퍼가 완전히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한 토요타 운전자는 급히 차에서 내려 자동차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SUV 운전자는 차 안에서 2번 연속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땅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남자를 확인한 후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일어서서 총을 다 쓸 때까지 5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후 차에 돌아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을 목격한 이웃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총격을 당한 남자는 이미 심장박동과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에는 그가 케빈, 중국어 이름은 장카이원이며 예일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의 25번째 생일까지는 채 10일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인한 총격 사건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겨진 타이어 자국을 조사한 결과 케빈의 차는 사건 발생 전까지는 안정된 저속주행 상태였고 가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가속하여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충돌 전에 가해자는 이미 2블록이나 케빈을 뒤쫓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목격자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범인이 빠르게 차를 몰고 도주할 때 번호판이 바람에 뒤집혀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미하게나마 아래에 또 다른 번호판이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이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번호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에 더해 피해자가 총격을 당한 부위 대부분이 머리와 가슴에 집중된 점은 마치 처형 방식을 연상시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갱단의 보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케빈은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했으며 어떠한 나쁜 습관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과 약혼녀에 따르면 그는 밝고 온화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케빈은 심지어 동료나 친구와도 다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해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케빈은 약혼녀와 함께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이후 장을 본 후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경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 혼전 동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케빈은 여자친구와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갱단이 복수를 하려다 잘못된 사람을 공격한 것일까요? 경찰은 이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2번째 총격을 가하기 전 분명히 케빈에게 말을 건넸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계속해서 총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거리는 너무 멀어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흑인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총격과 차량 탈취를 시도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최초로 용의자 공고를 발표할 때 차량의 모델과 색상뿐만 아니라 차량에 2명이 타고 있을 가능성과 총격을 가한 사람이 흑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추측은 전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진범을 놓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케빈이 희생된 지 불과 30분 후 인근 마을인 노스헤븐에서 경찰은 한 폐품 수거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SUV 한 대가 철로에 끼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매우 혼잡한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아시아인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패딩을 입고 회색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차를 빼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이 남성은 매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사추세츠로 돌아가는 중인데 차에 장착된 GPS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이 길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길을 완전히 잃었고 결국 바퀴가 철로에 끼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그의 차량 번호판이 2장 겹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 차가 며칠 전에 산 새 차라서 매사추세츠의 정식 번호판이 아직 발급되지 않아 임시 번호판을 걸어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남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남성을 도와 견인차를 불러 SUV를 근처의 한 모텔로 이동시켰고 내일 떠나기 전 반드시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경찰의 도움에 운전자는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텔 옆에 있는 한 식당 직원이 주차장에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서 무거운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소형 총기 7개의 탄창, 그리고 여러 상자에 가득한 미개봉 탄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란 직원은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다름 아닌 전날 밤 그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비닐봉지 안에 있는 한 물건을 보며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그 운전자가 쓰고 있던 회색 니트 모자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옆에 있는 모텔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전날 밤에 분명히 아시아인 남성이 투숙했지만 체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그 남성의 방을 수색했을 때 방 안의 물건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위장하기 위해 머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SUV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낮에 충분한 빛 아래에서 경찰은 차량 앞쪽에 명백한 충돌 자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앞좌석에는 붉은 자국이 약간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국을 조사한 결과 이 SUV의 앞부분 손상과 캐빈 차량의 후방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차량 내부의 붉은 자국 또한 캐빈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총격한 후 옷에 묻은 피가 차 안에 묻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지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한 자동차 대리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 대리점이 이틀 전에 이미 이 SUV가 도난당했다고 보고한 상태였습니다. 대리점의 한 판매원에 따르면 한 아시아인 남성이 차를 사러 와서 여러 대의 차량을 살펴본 뒤 앞좌석과 뒷좌석을 평평하게 눕힐 수 있는 SUV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차량의 좌석을 눕혀 직접 누워보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은 판매원에게 약간의 의아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좌석을 평평하게 눕힐 수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원은 그 남성에게 장거리 여행에 더 적합한 캠핑카를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굳이 이 SUV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식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승을 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 판매원도 앞서 언급한 경찰처럼 이 남자가 옷차림이 단정하고 말투가 예의 바르며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에게 차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차를 몰고 떠나더니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리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판매원은 그제서야 차량 도난을 경찰에 신고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과 모텔에서 제공한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MI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9살 중국계 남성 친슈엔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친슈엔의 사진을 들고 케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했을 때 케빈의 약혼 여인 지온 페리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예일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 MIT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는 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친슈엔을 몇 번 본 적이 있으며 그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었지만 소통을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졸업식 당일 친슈엔은 페리에게 몇 번 메시지를 보내 그녀를 직접 만나 축하하고 싶다고 했지만 페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친슈엔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화상통화로 축하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페리는 그가 시도한 몇 번의 줌 통화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페리에 따르면 친슈엔과 케빈은 서로 만난 적이 없었으며 친슈엔이 9개월 후 300km를 운전해와 케빈을 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친슈엔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케빈이 여자친구에게 성공적으로 청혼을 했고 이것이 친슈엔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빈이 올린 24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당시 그는 페리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폭포 근처에 다다랐을 때 케빈은 준비해둔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고 여자친구에게 로맨틱한 청혼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놀라움에 감동한 그녀는
승낙하며 거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두 사람이 달콤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약혼 소식을 올렸고 이 청혼 영상을 함께 게시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와 좋아요가 가득했지만 이 소식은 친슈엔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이 친슈엔과 케빈의 약혼녀가 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온라인상에서 특히 많은 중국 매체에서 엄청난 여론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세 사람 간의 삼각관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의도적으로 약혼녀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고의로 두 남자를 동시에 유혹하여 두 명의 뛰어난 중국계 젊은이들 사이에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의적인 사람들은 MIT 박사가 백인 여성을 위해 예일대학교 석사를 살해했다는 주제로 수천자에 달하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페리와 친슈엔이 함께 찍힌 유일한 사진은 2020년 3월에 학교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표정, 몸짓, 그리고 서로 간의 거리로 보아 그들은 단순한 동문 관계일 뿐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케빈과 페리의 소셜미디어에는 그들의 다정한 커플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도 친슈엔과 페리 사이에는 연애 관계나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은 단순 동문일 뿐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페리는 친슈엔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슈엔의 눈에는 냉미녀 같은 그녀가 되려 케빈을 좋아하다니 그는 단지 예일대학의 가난한 학생인데 말이죠. 페리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한 교회의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 페리는 케빈의 밝은 미소에 매료되었고 그에게 먼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신앙이 일치하고 가치관이 같으며 외모도 잘 어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공통점까지 있어 완벽한 연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감정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갔고 페리와 케빈의 가족들도 매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2020년 8월 케빈의 텍사스에서 2개월 동안 주방위군 훈련을 받으러 떠났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코네티컷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환영 인파 속에서 한눈에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MIT에서 박사과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여자친구 페리는 케빈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 예일대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케빈은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연애는 친슈엔의 7발의 총격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페리는 결혼식을 기다리기는커녕 약혼자의 장례식을 먼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케빈의 25번째 생일이기도 했지만 그날은 그가 묻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페리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천국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케빈의 부모님은 실신할 정도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첫 세대 이민자인 그들은 미국에서 20년 넘게 힘겹게 살아오며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케빈은 집안의 유일한 자식으로 어릴 때부터 매우 착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는 학업 성적이 항상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에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많은 단골 손님들은 그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온 이들이었습니다. 케빈의 중학교 선생님도 장례식에서 케빈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케빈은 어렸을 때 학교가 끝나자마자 전화 판매 일을 하러 가곤 했으며 주말에는 낚시를 즐겨 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께 저녁 식사를 준비해드리곤 했죠. 또한 가정에 부담을 덜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년 후 케빈은 우수한 성적으로 예일대학교에 입학했고 대학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충당했습니다. 이후 환경과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며 주로 피트니스 팁, 건강한 식단, 그리고 일상생활을 공유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특유의 밝은 미소와 건강한 몸매를 자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반면 친슈에는 케빈보다 4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우울했고 말수도 적었으며 학교에서도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빈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케빈이 친슈엔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시엔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무시하는 여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친시엔 판의 부모였습니다. 사실 경찰이 도난당한 SUV 정보를 추적한 후 매사추세츠에 사는 판 가족에게 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판의 어머니는 전화에서 매우 냉담하게 자신도 친시엔과 연락이 닿지 않으며 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경찰의 모든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친슈엔이 자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인터넷과 TV 속에서 계속해서 방송되었고 고속도로변의 대형 광고판에도 그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결과 5일 후 멀리 떨어진 조지아주에서 친슈엔으로 보이는 사람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배낭을 메고 있었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매우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유소 편의점에서 몇 가지 물건을 산 후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중년의 아시아인 부부였습니다. 목격자와 CCTV 영상을 통해 경찰은 이들이 친슈엔과 그의 부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족은 함께 도주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범위를 친슈엔의 부모까지로 확대하고 그들의 통신 기록, 차량 번호판 정보,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친슈엔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그의 부부는 그와 함께 남쪽으로 7개의 줄을 가로질러 자동차로 이동하며 여러 ATM에서 대량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호텔에 머문 기록은 전혀 없었고 이는 아마도 그들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상생활을 모두 도로에서 해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판 가족은 3주 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결국 경찰은 여러 감시 수단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판 가족의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는 친슈엔의 부모만 있었고 친슈엔은 없었습니다. 판 아버지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그는 아들 친슈엔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큰 문제가 생겨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걱정한 판 부모는 그날 밤 뉴헤이븐으로 급히 가서 친슈엔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상의 끝에 도주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경찰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힘든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친슈엔의 행적이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TV에서 접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발각된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은 자수하지 않고 판 부모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차를 몰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친슈엔은 모든 현금과 아버지의 중국 여권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판 부모는 체포된 후 그들이 헤어진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경찰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친슈엔이 아버지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는 아버지의 신분을 가장해 중국으로 도망가려는 것일까요? 게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미국 국경에서 약 30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로 도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8일 사건 발생 약 2달 후 FBI는 친슈엔에 대해 국제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때 친슈에는 이미 차이 헨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엘라베마주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더 보스턴 글로브의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그는 몽고메리에서 현금으로 한 아파트를 임대했으며 바로 옆집이 집주인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그가 매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또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매우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집주인은 그가 마당에서 자라는 채소를 마음껏 사용하고 신선한 달걀을 주어 요리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엘라베마에서의 이 기간 동안 친슈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전원 생활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몽고메리 경찰서가 미국 해안 경비대의 협조로 97일간 도피하던 친슈엔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친슈엔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체포 과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슈엔은 수갑이 채워진 후 놀란 집주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기이한 미소는 그가 수감복을 입고 경찰이 사진을 찍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슈엔의 기이한 미소만큼이나 그의 범행 동기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는 이유로 라이벌을 살해하러 간다는 행동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친슈에는 자신이 이렇게 뛰어난데
왜 페리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학업 성취도만 놓고 보면 그는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신슈엔의 페이스북 정보에 따르면 그는 중국 상하이 출신으로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그에게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립학교에 다녔고 15살에 미국 메릴랜드주의 워튼 하이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현지에서 4위에 위치하며 부유한 중산층 지역에 위치한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슈엔의 고등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했고 특히 이과 과목에서 동급생들을 앞서 나갔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으며 학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미국을 대표하여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은메달을 획득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재는 학교 설립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을 대표해 이러한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친슈에는 아직 18살이 되지 않은 중국 유학생이었으며 불과 2년여 만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친슈엔과 그의 어머니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 상하이에서 학교를 다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그는 살해된 케빈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적을 가진 중국계 미국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친슈에는 정말로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MIT에 입학하여 박사과정까지 순조롭게 이수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상을 수상하고 최상위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사과정 중 그의 논문은 이미 80회 이상 인용되었으며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연습해온 그는 MIT에 입학할 때 정규 행사에서 피아노 독주를 선보였고 학교 신문에서는 그를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소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케빈도 음악을 사랑했으며 종종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아노 연주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주 실력은 친슈엔에 비해 훨씬 떨어졌고 주로 난이도가 낮은 대중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진솔하고 편안했으며 그의 성격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케빈의 이러한 장점들은 친슈엔의 질투심 속에서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은 MIT 박사과정 학생이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보스턴 북부에 80만 달러, 약 11억 원 상당의 집을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피아노 실력조차 케빈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페리는 자신이 아닌 케빈을 좋아했을까요? 단지 그가 복근이 있고 치아가 더 희다고 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신슈엔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인 판씨 부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슈엔이 체포된 지 2달이 넘은 후 경찰은 그의 부모인 판씨 부부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며 그들을 아들의 도주를 돕고 사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자식 두둔 때문에 검찰은 친슈엔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5천만 달러, 약 6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석금을 책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이 보석금을 2천만 달러, 약 270억 원으로 낮추긴 했지만 이는 여전히 코네티컷 역사상 가장 높은 보석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석금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는 친슈엔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판 가문이 매우 부유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융범죄조사관이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판씨 부부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중국에서 거액의 자금을 그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예금액은 이미 수백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현금으로 집을 사주었고 매사추세츠주에 2채의 호화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도주 중일 때도 집을 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슈엔이 체포될 당시 그의 방에서 2만 달러, 약 2,700만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판 가문이 보기에는 별로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판씨 부부가 아들의 범행과 도주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그들이 도주하는 동안 ATM에서 인출한 현금의 최대치였기 때문입니다. 판 가문이 아무리 부유해도 2천만 달러의 보석금은 그들의 감당 한도를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슈에는 체포된 후 계속 구금된 채로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했으며 재판은 3년 동안이나 연기되었습니다. 그동안 판씨 부부는 아들을 위해 여러 번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변호 전략도 초기에는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향에서 시작해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으로
마지막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로써 판씨 부부는 아들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우등생으로 지내느니 차라리 자유로운 정신병자로 남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씨에는 예정된 5월 재판 전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케빈을 해칠 때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마도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우등생이라는 칭호는 한때 동급생들의 부러움과 부모님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인품이 좋은 것은 아니며 시험 성적은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걸러낼 수는 있지만 인품이 부족한 사람을 걸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그 자체는 개인의 성격적 결함을 보완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업 성취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압박이 초래하는 극단적인 심리 문제를 간과하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라는 상대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성적이 곧 능력과 지위의 상징이 됩니다. 삶이나 사랑에서 한 번의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 마음은 마치 계속해서 조여지는 바이올린 현처럼 긴장하게 됩니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그 현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등생이 일으킨 비극은 종종 사람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얻고자 했던 것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역시 자식이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하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케빈에 대해 알아가면서 신슈엔이 항상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해 우리도 답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페리는 케빈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케빈의 페이스북 첫 페이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삶은 선물이며 나는 그것에 매우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아마도 페리가 좋아한 것은 그의 외모나 재능, 그리고 가정 환경이 아닌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그의 내면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신슈엔이 결국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부모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린다 앤더슨이라는 이름의 이 싱글맘은 새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매일 2가지 일을 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어느 추운 밤, 그녀는 자신의 집 욕조에 누워 세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로 익사한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린다의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바라볼 때 당신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나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은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뒤에 숨겨진 것은 인간의 탐욕, 왜곡, 그리고 냉담함입니다. 그럼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3년으로 돌아가 그 무서운 베일을 벗겨내고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직시해 봅시다. 미시소가는 온타리오 호수 서쪽에 위치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도시로 온타리오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곳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7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토론토 지역 내에서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 7개의 주간 고속도로가 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도시의 위치는 다소 특이한데 호수를 사이에 두고 미국 뉴욕주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2003년 1월 18일 저녁 8시 30분경 미시소가의 한 경찰서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울먹이며 자신의 엄마가 목욕 중에 사고를 당해 지금 욕조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소녀가 사는 집으로 달려갔고 2층 욕실의 욕조에서 이미 숨이 멎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이름은 린다 앤더슨으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고자는 그녀의 2딸, 16살의 산드라와 15살의 베스였습니다. 그녀들은 경찰에게 저녁 6시경 친구 2명과 함께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러 나갔고 집을 나설 때 엄마는 술을 조금 마시고 목욕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8시 30분경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를 찾을 수 없어
이리저리 찾다가 2층 욕조에서 이미 숨이 멎은 어머니를 발견했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울고 있는 두 자매를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원래 그녀들은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연약한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경찰은 방 안의 단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매들이 머물 곳이 필요했기에 산드라와 베스의 이모를 찾아 그녀들이 이모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집에 침입의 흔적이 없고 각 방의 물건들도 아무런 도난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다가 사망한 욕실 내부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황이 마치 린다가 목욕 중 스스로 익사한 것처럼 보였고 이는 전형적인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욕조에게 일어난 불가사의한 사망사건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의심스럽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법의학자는 린다의 신체를 검사했으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없었고 낯선 사람의 지문도 없었으며 다만 혈액 속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알코올 농도가 발견되었습니다. 100ml당 400m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허용 기준의 5배에 달하는 수치로 명백히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욕실 캐비넷 옆에는 2개의 유리잔이 있었고 그 안에는 고농도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변 탐문가 두 딸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린다가 매일 술을 마시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정말로 술에 취해 욕조에 빠져 익사한 것일까요? 린다 앤더슨은 1959년 폴란드의 포들라시에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자란 그녀는 어떤 계기로 인해 먼 캐나다로 건너가 정착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미시소가로 이주했으며 이곳의 풍토와 사람들에 대해 매우 만족했습니다. 더불어 그녀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이상형인 카루빈을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았고 곧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1987년 린다는 첫 딸인 산드라를 출산했고 이듬해에는 둘째 딸인 베스를 낳았습니다. 원래 이 가정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네 식구로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이었고 린다 역시 미래에 대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이 행복한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루빈이 외부의 유혹에 빠졌는지 아니면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내와 두 딸을 무정하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후 카루빈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두 딸을 키우는 무거운 책임이 한순간에 린다의 어깨 위로 전부 떨어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돈을 벌면서도 집에서 딸을 돌봐야 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낙천적이었던 린다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술로 자신을 위로하며 현실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지만 걱정과 근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자주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엄마를 도와줄 수 없었고 세 식구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다투기도 했죠. 몇 년을 버틴 끝에 린다는 집에 남자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결국 새로운 남자친구 더그를 만나 곧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더그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착실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나름대로 화목하게 지냈고 린다는 더그와 함께 아들 로버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곧 더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주 화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산드라와 베스를 향해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린다가 집에 없을 때 더그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산드라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계부의 학대에 맞설 방법이 없었고 더그의 협박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가까운 교회 목사에게만 몰래 털어놓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목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산드라에게 계부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엄마에게 말하겠다 라고 경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방법은 효과가 없었고 자매는 계속해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2001년 더그의 가정폭력이 드러나면서 그는 다시 유죄 판결을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2번의 실패한 결혼은 린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다시 새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산드라와 베스는 이미 컸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동생을 돌보는 일은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네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컸습니다. 고민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녀의 알코올 의존증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마셨고 자주 자신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입의 대부분도 술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이 상황은 주변 이웃과 린다의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몇몇 사람들을 탐문한 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사망했을 때 욕실 캐비넷 위에는 2잔의 보드카가 놓여 있었고 법의학자는 부검 보고서에 사망 원인을 익사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녀의 체내에서 높은 농도의 알코올이 발견되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린다가 오랫동안 술에 의존해왔던 사실과 두 딸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자신들이 처음에 과하게 의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음주로 인한 익사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린다는 생전에 자신을 위해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녀가 사망한 후 보험금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각각 13만 3천 달러,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3살의 로버트는 6만 7천 달러, 약 9,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산드라는 16살, 베스는 15살로 둘 다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모가 자매의 후견인이 되었고 자매는 이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모는 두 자매의 불행한 상황에 매우 동정하며 그녀들을 각별히 돌보았고 로버트는 린다의 다른 친척들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11개월 후 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고 캐나다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3년 12월 산드라의 친구라고 자칭하는 찰리라는 젊은 남자가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다며 이전에 큰 논란이 되었던 린다의 익사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다름 아닌 린다의 두 딸 산드라와 베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경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모두가 두 소녀에게 속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건 당시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찰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이 정보가 산드라가 직접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범행의 세부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조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찰리를 이용해 산드라 자매의 자백을 유도하는 잠입수사를 계획했고 찰리도 경찰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찰리에게 감시 장비가 설치된 차를 제공해 비밀리에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찰리는 자주 산드라와 베스를 불러내 함께 놀았습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원래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고 놀기 좋아했기 때문에 찰리의 초대를 항상 받아들였습니다. 찰리는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린다를 해칠 때의 과정과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두 자매는 아무런 경계도 없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사건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들은 범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속이는 데 성공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들을 간섭하지 않고 큰 돈도 손에 얻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동안 녹화된 모든 비디오와 녹음을 백업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모든 경찰관이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들의 잔혹한 행위는 실로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녹음에서 경찰은 그녀들의 범행 과정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엄마 린다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안의 대부분의 수입이 술을 사는 데 쓰여 그녀들이 용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이나 동급생들이 예쁜 옷을 입고 다양한 장소를 오가는 것을 보면서 그녀들 역시 그런 생활을 꿈꿨습니다. 마침 엄마가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고 보험금이 20만 달러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없어진다면 그녀들은 적어도 13만 달러, 약 1억 7,800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도 이미 계획해 놓았습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간 후 그곳에 작은 집을 사서 마당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마초를 심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두 자매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모친 살해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색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부터 흉기,
그리고 익사에 이르기까지 검색하고 친구들에게 물어본 끝에 결국 어머니의 술 중독 습관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농도의 술과 다량의 타이레놀은 간에 큰 손상을 주고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해 취하게 한 뒤 다량의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하라고 속여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1월 21일 경찰은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산드라와 베스를 체포하고 사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 그녀들은 청소년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으며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따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청된 녹음과 감시 영상만으로는 그녀들을 유죄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두 자매가 이 모든 것이 그저 상상 속 이야기였다고 주장한다면 경찰은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그녀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두 자매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저녁 그 시간 그녀들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으며 친구들의 진술과 식당의 CCTV 영상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지만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당시 경찰은 매우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고 여기에는 욕조의 물 온도와 물 깊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욕조의 물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고 초기 부검에서 린다의 사망 시점을 고려했을 때 범죄 전문가들은 사망 시간이 6시 이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로써 산드라와 베스의 알리바이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들의 컴퓨터에서 알코올, 타이레놀, 혼합 사용 등에 대한 많은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고 친구들과의 채팅 내용에서도 어머니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친구들이 계획을 도와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재조사된 후 법의학자는 린다의 시신에서 채취했던 혈액을 다시 검토한 결과 고농도의 알코올 외에도 안전 용량의 3배에 달하는 코데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의 증거들은 매우 강력했지만 경찰을 혼란스럽고 분노하게 만든 것은 베스의 3명의 동급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중 한 남학생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린다를 제거하는 계획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는 두 자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타이레놀 5정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 그는 전화로 린다의 머리를 물속에서 최소 4분 동안 눌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실로 충격적이었으며 그 역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어머니 린다가 사망한 후 경찰의 의심을 피한 두 자매가 매우 거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어머니를 제거했는지 그리고 의심받지 않았는지를 여러 차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돈을 물쓰듯 하며 예쁜 옷과 액세서리를 마구 사들이며 전혀 슬픔을 느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 리 없었겠지요.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두 자매에게 살인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딸들이 모친을 계략적으로 살해하고 한때 법의 제재를 피했다는 이 뉴스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 캐나다 전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건의 전개가 너무 믿기지 않아 어디선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두 소녀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냐며 린다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부인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진실을 밝힌 검찰에게는 더 이상 자매들에 대해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검찰의 눈에는 범죄자를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며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 11월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산드라와 베스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개별 신문에서 언니인 산드라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먼저 유죄를 인정했으며 베스도 뒤이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녀들이 자백한 범행 과정은 이전에 녹음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취하게 하고 약을 먹인 후 취한 상태에서 욕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드라는 장갑을 낀 채 취한 어머니의 머리를 물속에 눌러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고 이후 급히 집을 떠나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을 얻어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다는 혼자서 네 식구의 가정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2가지를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오직 술로 자신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린다는 자신이 힘들게 키운 딸들이 돈을 위해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산드라와 베스는 오랜 계획 끝에 완벽한 범죄를 준비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진실이 드러나 그녀들에게 유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30년 동안 본 가장 강력한 증거들 중 하나입니다. 2006년 6월 반년이 넘는 재판 끝에 두 자매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래는 종신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모두 18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캐나다의 청소년 범죄법에 따라 그녀들은 청소년 범죄자로서 최대 1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더 적었고 그녀들은 6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후 나머지 4년 동안은 중간 거주시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관리 감독을 받지만 감옥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녀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두 자매는 돈을 받은 직후 곧바로 사치스러운 소비를 시작해 체포될 당시에는 48,487달러, 약 6,64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회수되어 린다의 막내 아들 로버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두 자매에게 범행 조언을 해주고 타이레놀 5장을 제공한 남학생도 유죄 판결을 받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드라는 유죄를 인정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살 때부터 어머니의 남자친구 더그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그 누구도 자신을 그 악몽에서 구해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동생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겨우 더그가 떠난 후에도 어머니는 매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녀들은 어떤 희망도 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원한이 서서히 자라 결국 증오에 눈이 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상처를 겪었고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 중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진행될 당시 산드라와 베스는 모두 18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의 이름과 신분은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영상에서는 그녀들의 이름이 가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외부에서는 그녀들을 욕조 소녀라고 부릅니다. 현재 두 자매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고 신분이 비밀로 보호되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생활 상태는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산드라는 출소 후 학업을 계속하여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에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직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저의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엄마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편 베스는 이미 결혼해 아이를 낳았으며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녀의 지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시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매우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료 변호사들 중 일부는 사건 당시 그녀들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회가 그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두 자매에 대한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캐나다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6년만 감옥에 갇힌 후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캐나다 청소년 사법법을 수정하여 범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미성년자는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하며 판결이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오랫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08년 기자 밥 미첼은 산드라와 베스 사건을 바탕으로 캐나다의 악명 높은 욕조 소녀들의 진실된 이야기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2014년에는 산드라와 베스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퍼펙트 시스터즈가 개봉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영화는 데들리 시스터즈라는 제목으로 영국에서 다시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건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으며 허구적인 요소는 매우 적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 산드라와 베스가 어린 시절 겪은 상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그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증오
돈에 대한 욕망, 범죄에 대한 무감각을 점차 키워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두 자매가 범행 후 보인 반응입니다. 그녀들은 전혀 후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친구들에게 완전 범죄의 짜릿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욕망의 미로 속에서 점점 더 멀리 나아가 결국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의 씨앗이 잠재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트고 언제 자라날지는 우리 마음속 한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욕망이 인간성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